2025년 대한민국에 깨어날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태백산에서 시작된 예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눈 덮인 겨울의 핀꽃, 새벽의 피리 소리, 그리고 66년 고난 끝의 통일. 도인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66년의 고난 끝, 문이 열린다. 산이 말을 걸었다. 태백산 깊은 구름 사이, 수천 년의 침묵 속에서 어떤 예언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록되지도 외쳐지지도 않는 오래된 진동이었다. 66년, 바람은 고난의 숫자를 품고 다시 불어올 것이다. 태백산 도인은 그 바람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다. 자연과 운명의 결을 꿰뚫는 자였고 말 없는 대지의 신호를 듣는 자였다. 그가 말하길, 이 땅은 66년의 어둠을 지나왔다. 산천은 피로 물들었고 백성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차올랐다. 문이 열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 문이 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예언은 처음엔 너무도 추상적이었다. 66년이라 누가 그 긴 세월을 셀 수 있으며 어떤 문이 열린단 말인가. 하지만 도인은 이어 말했다. 36년, 일제의 사슬에 묶였고 30년, 전쟁과 분열의 상처로 갈라져 있었다. 66년, 이것이 너희 민족이 치러야 할 고난의 수. 이제 그 숫자가 끝나는 해, 흐름이 반전될 것이다. 그의 말은 곧바로 퍼지지 않았다. 도인의 언어는 늘 그래왔다. 이해되는 것은 사건이 터진 후였고 맞춰지는 건 시간이 흐른 후였다. 그러나 일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진심으로 물었다. 그 문은 무엇입니까? 도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그림을 꺼냈다. 그림 속엔 태백산 능선과 함께 희미한 빛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 빛은 남에서 북으로 향했고 붉고 푸른색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문은 어디에 있지 않다. 그것은 흐름이다. 대지의 진동이 멈출 때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린다. 그의 말은 암호 같았지만 이후 한반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기이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흐름들이 보인다. 전쟁이 멎은 지 70여 년, 갈라선 두 체제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치와 외교, 안보와 경제, 모든 것이 정체된 듯 보이지만 도인은 그것이 고요한 전환의 전조라 말했다. 진정한 통일은 무기가 아닌 마음으로 온다. 그러나 마음은 가장 늦게 열리기에 그에 앞서 많은 징조가 땅 위에 찍히리라.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흐름이 바뀌는 해라 표현했다. 그리고 흐름은 66이라는 숫자가 끝나는 순간부터 바뀐다. 우리는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도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아직도 기록되지 않은 채 일부 이들의 마음 속에만 살아있다. 66년의 고난은 칼이 아닌 빛으로 끝난다. 그날 산은 울고 강은 흐르고 백성은 문을 지나게 된다. 그 문은 어디일까?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는가? 동쪽 구름이 열리면 백두의 숨결이 깨어난다. 그날 태백산은 말을 아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구름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인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동쪽 하늘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는 동쪽을 바라보며 예언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마치 무엇인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다. 백두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숨결이 있다. 이 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산의 숨결이다. 그의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숨결이란 무엇인가? 산이 숨을 쉰단 말인가? 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구름은 눈에 보이지만 그 흐름을 지배하는 건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은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 백두의 숨결이 막히면 이 땅에 어둠이 깃든다. 하지만 구름이 열리는 날, 그 숨결이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는 동쪽 구름이라 불렀다. 이 구름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시간과 사건의 흐름, 민족의 시련과 소망이 뒤엉킨 역사의 장막이었다. 지금은 닫혀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깃든 구름이 백두의 숨결을 가두고 있다. 그 구름이 열릴 때 오래 묶여있던 민족의 숨이 풀릴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들은 물었다. 언제 열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만 웃으며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고요해지고 구름이 걷히며 백두의 능선에 햇빛이 닿는 순간, 그건 단지 날씨가 아니다. 그건 시작이다. 예언 이후 몇 년이 흘렀다. 실제로 백두산 천지에서 전례 없는 이상현상이 포착되었다. 폭설도 없었고 맑은 하늘 속에 천지가 유난히 푸르게 빛났다는 보고도 있었다. 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설명했지만 도인을 기억한 이들은 달랐다. 그분이 말한 게 이거였을까? 도인은 백두의 숨결이 산의 진동으로 나타난다고도 말했다. 작은 지진, 온천의 폭발, 동식물의 이상 행동, 그 모든 것은 깨어나는 징조에 불과하다고. 백두는 단순한 산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머리이며 심장이다. 숨결이 흐르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막히면 그만큼 대가는 따른다. 그는 숨결이 깨어날 때 한반도에 세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첫째, 북쪽이 먼저 움직인다. 둘째, 남쪽에서 비밀스레 준비하던 인물이 나타난다. 셋째, 동서가 갈라진 땅에 하나의 길이 열린다. 누구도 정확히 그 의미를 짚지 못했다. 하지만 예언은 늘 그렇다. 이해되지 않는 말이 시간이 지나 진실이 될 때 비로소 예언은 현실이 된다. 도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를 원하겠지만 이 일은 눈보다 마음으로 먼저 본 자에게 보일 것이다. 동쪽 구름이 열리는 날, 누군가는 울 것이고 누군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백두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 아래에서 흐르는 숨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동쪽 구름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12번째 바람이 불 때 사라진 이가 돌아온다. 태백산의 바람은 언제나 숫자를 품고 분다. 그 바람은 계절의 흐름이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 도인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12번째 바람이 불면 사라졌던 이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예언이라기보다 시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늘 그랬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하나둘 맞춰졌다. 12번째 바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인은 바람의 방향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기운을 읽었다. 그는 1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12달이 지나야 새해가 오고 12방위가 정리되어야 중심이 드러난다. 12번째 바람이란 변화의 끝자락에서 부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그렇다면 돌아온다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가장 잊힌 자가 가장 필요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제자들이 다시 묻자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예언서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다. 그러나 민초의 피를 가졌고 마음의 백두의 숨결을 안고 있다. 사라진 자는 누구인가? 도인의 예언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 존재를 민족의 기억에서 잊힌 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선 인물이 아닐 수 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그늘진 자리에서 천천히 준비해온 자일 수 있다. 도인은 예언을 계속 이어갔다. 사라졌던 자가 돌아오는 날,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가져올 변화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 것이고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을 들이밀 것이다. 그는 그런 자를 거울의 사내라 불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앞에서 거짓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도인의 이 예언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가 말한 12번째 바람은 12년 혹은 12개월 또는 12가지 사건으로 해석되곤 했다.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 대립, 경제 불안, 외교 위기, 갈등의 반복 등 이미 수많은 바람이 불고 또 지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이제 남은 건 12번째 바람인가? 도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이미 돌아왔다. 다만 그를 알아볼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사라졌던 이는 돌아오되 이름 없이 명예 없이 다만 사명을 가진 자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바람을 느끼고 있는가?
12번째 바람이 지금 당신 곁을 스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백호가 춤추면 붉은 용이 사라지고 초록 봉황이 날아든다. 한겨울 태백산의 능선 위 하얀 안개가 밀물처럼 밀려오던 날이었다. 도인은 가만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호랑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구나. 이제 세상은 바뀐다. 그 말은 마치 전설 같았고 동시에 경고 같았다. 도인은 말한다. 백호가 춤춘다는 건 정의롭고 깨끗한 힘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백호는 하늘의 심부름꾼이며 악을 가르는 존재다. 도인의 눈동자는 바람보다 차가웠다. 이제 곧 붉은 용이 사라질 것이다. 붉은 용.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며 이 땅 위에 불을 뿜고 어둠을 들이우던 존재다. 도인은 용을 불의 상징이라 했다. 욕망, 탐욕, 지배, 억압, 세상을 태우고 지배하려는 힘. 그런 붉은 용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 거대한 존재가 쉽게 사라질 리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도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은 춤을 추지 못한다. 그저 하늘에 웅크릴 뿐이다. 하지만 백호는 땅 위에서 움직이며 하늘까지 울린다. 춤추는 백호는 기운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 순간 제자 하나가 물었다. 그럼 초록 봉황은 누구입니까? 도인은 가만히 웃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자다. 하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초록 봉황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신, 새로운 지도자. 이 봉황은 권력을 원하지 않고 오직 새 질서를 회복하려고 내려온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 그는 높은 곳에 앉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민심을 듣는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는다. 도인은 말끝을 흐리며 한 가지 경고를 남겼다. 하지만 백호의 춤이 격해지면 세상도 흔들린다. 좋은 기운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진동이 온다. 그 진동은 경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던 노 제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이 그 백호가 깨어나는 시기인가요? 도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하얀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소란 속에서 변화를 찾지만 실은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땅을 손가락으로 그리며 세 글자를 썼다. 배, 호, 춤. 그 글자가 바람에 사라졌을 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붉은 용은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지고 초록 봉황은 구름 아래서 깃을 펼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자는 시대의 목격자가 된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백호의 움직임을 느끼는가? 용이 사라질 준비는 되었는가? 그리고 초록 봉황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겨울에 핀 꽃을 보거든 3번 무릎 꿇으라. 태백산이 얼음처럼 잠든 1월의 새벽. 도인은 바람결에 스치듯 한마디를 남겼다. 겨울에 핀 꽃을 보게 되거든 3번 무릎을 꿇고 마음을 씻으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겨울에 꽃이 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진짜 현실인지 비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도인은 말을 이었다. 한겨울은 세상이 멈춘 계절이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의 기운은 땅속에 숨는다. 그런 시기에 꽃이 핀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 기운의 전환, 즉 하늘의 개입이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그 꽃은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 작고 왜소하고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대지의 한숨이자 하늘의 작은 신호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크고 웅장한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도인은 반대로 말했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조용하게 온다. 봄에 핀 꽃은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고 겨울에 핀 꽃은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본 자는 3번 무릎을 꿇어야 한다. 왜 3번인가? 도인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경외심이었다. 세상이 정지된 순간에도 꽃이 핀다면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섭니다. 하늘의 결심이며 자연의 반란이다. 두 번째는 반성이었다. 그 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해온 시간의 경고다. 잊고 살았던 가치, 무너뜨린 질서, 소외된 진실을 다시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준비였다. 꽃이 피었다는 건 곧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징조다.
세 번의 절은 그 새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 씻김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그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디서 핍니까? 누가 봅니까? 도인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꽃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땅 위에서 피어날 것이다. 그 순간 제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꽃이 피는 장소가 이 땅이라는 사실이 마치 운명의 종처럼 가슴을 울렸다. 도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꽃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손끝으로 눈밭 위를 가리켰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겨울, 그 차가운 땅 위에 피어나는 뜨거운 생명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첫 번째 문을 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한겨울에 핀 꽃을 보거든 세 번 무릎 꿇으라. 태백산이 얼음처럼 잠든 1월의 새벽, 도인은 바람결에 스치듯 한마디를 남겼다. 겨울에 핀 꽃을 보게 되거든 세 번 무릎을 꿇고 마음을 씻으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겨울에 꽃이 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진짜 현실인지, 비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도인은 말을 이었다. 한겨울은 세상이 멈춘 계절이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의 기운은 땅 속에 숨는다. 그런 시기에 꽃이 핀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 기운의 전환, 즉 하늘의 개입이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그 꽃은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 작고 왜소하고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대지의 한숨이자 하늘의 작은 신호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크고 웅장한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도인은 반대로 말했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조용하게 온다. 봄에 핀 꽃은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고, 겨울에 핀 꽃은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본 자는 세 번 무릎을 꿇어야 한다. 왜 세 번인가? 도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경외심이었다. 세상이 정지된 순간에도 꽃이 핀다면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섭니다. 하늘의 결심이며 자연의 반란이다. 두 번째는 반성이었다. 그 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해온 시간의 경고다. 잊고 살았던 가치, 무너뜨린 질서, 소외된 진실을 다시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준비였다. 꽃이 피었다는 건 곧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징조다. 세 번의 절은 그 새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 씻김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그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디서 핍니까? 누가 봅니까? 도인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꽃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땅 위에서 피어날 것이다. 그 순간 제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꽃이 피는 장소가 이 땅이라는 사실이 마치 운명의 종처럼 가슴을 울렸다. 도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꽃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손끝으로 눈밭 위를 가리켰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겨울, 그 차가운 땅 위에 피어나는 뜨거운 생명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첫 번째 문을 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동쪽 새벽에 피리 소리 들리면 잠든 민족이 일어선다. 그날 새벽, 도인은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찬 기운이 뺨을 스쳤고 나무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너희는 아직 듣지 못했구나. 동쪽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의 숨결뿐. 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도인을 바라보았다. 도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피리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잠든 자만이 알아챌 수 있다. 그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긴 잠에 빠져 있다. 분단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피로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잠든 민족에게 깨어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도인은 이를 피리 소리의 부름이라 불렀다.
그 피리 소리는 낡은 정치가 아니다. 구호도, 강요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처럼, 바람처럼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 끝에 온다. 그 동쪽의 새벽, 즉 새로운 시작의 기운 속에서 민족은 자신의 소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도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는 처음엔 두려워한다. 왜냐면 피리 소리는 변화를 의미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피리의 소리는 전통을 상징한다. 잃어버린 정신, 망각한 근본,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 이 피리 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역사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도 민중의 가슴 속에서 은은히 울려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2025년, 그 동쪽의 새벽이 열린다. 그 시간에 맞춰 민족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던 각성이 깨어난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때 피리 소리를 듣는 자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제자들 사이에 묵직한 침묵을 남겼다. 도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잠든 민족이 깨어나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들은 더 이상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는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함께 노래한다. 그리고 손끝으로 동쪽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속삭였다. 저기 보이지? 그곳에서 곧 피리 소리가 들려올 거야. 아직은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남긴다. 당신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새벽이 오면 당신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변화의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피리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